만약에 이제 아이가 우리 애가 뭐 초등학교 4학년이다 지금. 그러면 얘가 년 단위로 혹은 뭐 학년 단위로 어떤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 게 그래도 대입을 우리가 염두에 두니까 대입에서 좀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을 가는 데 좋다. 좀 시계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른바 사춘기라고 말하는 시절에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폭발적으로 늡니다. 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성인으로 가기 전에 배워서 자기가 이제 뭐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를 해야 먹고 살 테니 이건 물리적인 겁니다.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내는 그 정말 물리적인 양을 옆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언제 배우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어때겠죠. 네. 이게 보통 13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딱 중학생 나이죠. 네. 그러니까 예. 초등 9학년부터 중학생 나이인데 네. 여기에 모든 게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상적인 정보 같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정보를 처리하려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아야 해요. 따라서 초등 저학년에서 추상적인 정보를 다루게 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초등 3학년, 4학년 그 이전에는 사실은 단순 연산에 그쳐야 돼요. 수학은 인류가 예. 3만 년 전에 수라는 걸 느끼고 숫자를 만들 때까지 한 2만 5천 년이 걸렸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수에 대한 개념을 잡고 연산, 덧셈, 뺄셈 연산을 하고 숫자에 대한 감을 익히고 하는 걸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충분해요. 그것도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4학년, 5학년이 되면 이제 요 준비를 좀 해야죠. 이제 뇌가 이제 레디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라고요. 그때는 이제 추상적인 정보를 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은 그 이제 학부모 많이 이제 저한테 그 문의를 해오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4, 5학년 때는 기본적인 쉬운 교재와 조금 어려운 교재를 이제 커플링을 하세요. 네. 그럼 이제 쉬운 교재는 사실 학생들이 혼자서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사실. 워낙 간단하니까 요 치유 문제는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살짝 개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집은 어떻게 푸냐? 네. 본인이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집이 있는데 네. 1단원을 배웠어요. 그럼 1단원에 어려운 문제집이 있죠? 그러면 이제 기존은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다 풀고 이제 다 틀리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네. 마시고 본인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선택하게 하세요. 하나도 없으면요? 그럼 넘어가시면 되죠. 만약에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본인이 3개를 이 한 20문제 중에서 요 3문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크하고 그걸 풀어보고 본인이 해답 보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궁금하잖아요. 뭐 자기가 맞게 풀었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쉬운 교재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지 이걸 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라? 그렇죠. 이거는 너무 부담되는 갑자기 일이고 최상이 막.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 다 좋은데 선택은 아이한테 맡겨라. 네. 본인이 문제를 보고 이 정도는 해볼 만한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른바 메타 피드백, 메타 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주고. 근데 이게 깜짝 놀라실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걸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결과물이 재밌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1, 2단원 할 때는 그냥 몰라 한두 개밖에 체크를 안 하는데 5, 6, 4, 5단원 가잖아요. 그럼 체크량이 많이 는답니다.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늘고 그럼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앞단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앞에 넘어갔던 것 중에 또 몇 개를 이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진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4, 5학년 때는 충분하다. 막말로 학생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하기 싫어. 다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4, 5학년 때는 쉬운 교재, 어려운 교재를 커플로 해서 쉬운 교재는 좀 완전하게 학습시켜 주시고 좀 어려운 교재는 본인이 선택해서 몇 개라도 좋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봐라. 독려해 주시고 괜찮다. 틀려도 되고 한번 트라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충분하고 이제 6학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제 뇌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 신경전달 물질을 이제 막 뿜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를 지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시기가 와. 애들이 중3하고 고2랑 뇌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2만 돼도 이 물질이 본인은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6학년 중1 때는 이때는 트라이를 시켜야 돼. 이때 적극적으로 이 고난도 문제를 풀리면서 피드백을 동반한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 시작해야 돼요. 이때는 진도는요? 그러니까 중2 때까지 중2 말까지만 중학교 과정을 끝내면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3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상이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고 그거를 공부하려면 적어도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 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 4, 5, 6 해서 4개월 배우는 양인데 네. 이거 적어도 1년, 그거의 3배 정도로 투자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2 전까지만 중학교 과정을 끝낼 수 있다면 약간 고난도 섞어서 쉬운 문제만 하면 이 고등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강력한 피드백을 동반한 좀 고난도 문제들을 중2 말까지 좀 끝내라. 그리고 중3부터는 제발 미적분 이런 거 선행하지 말고 좀 제발 수상만 제발 수상하 정도. 상하. 애가 똘똘하면 수상하 정도. 약간 좀 고난도 문제. 뭐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실력 정석 정도 풀면 나이스한데 연습 문제까지. 기본 정석 먼저 한번 해보시고 실력 정석까지 해서 한 최소 3회독, 많게는 5회독을 시키고 그게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이 학생은 제가 보기에 고등학교 내는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이 잘 안 되는데 실력 정석을 풀려도 되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기본 정석을 풀려야 되고 기본 정석을 그냥 기본 정석이나 실력 정석이나 뭐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기 비슷하죠. 때문에 네네. 기본 정석을 먼저 끝내놓고 실력 정석을 풀면 회독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회독은 실력 정석으로 이제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보통 수상이 15가 단원이 15개인가 1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최상위권은 한 달에 끝나요. 기본 정석을 끝냈다는 가정하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4, 46이잖아요. 딱. 근데 바로 밑단계 애들은 2달. 그리고 조금 못하는 애들은 4달. 왜냐면 한 달에 4단원씩 나가는 건 일주일에 한 단원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해볼만 해요. 그래서 선행을 빨리 한다는 효과는 그냥 일찍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역량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시간으로 때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공부하는 건데 똑같은 걸 공부하지만 시간으로 때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대부분 조금 이른 아이들은 뭐 중1부터 시작하겠지만 늦어도 중2까지는 중학과정을 끝내고 중3부터는 무조건 제발 좀 중3 때 학교 시험 100점 맞는 거 좀 따져. 그러니까 100점 못 맞으면 큰일 나시는 줄 아는데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좀 학교 내신은 그래도 한두 개 틀리더라도 그 한두 개를 더 맞으려고 쌤을 막 그 두세 번 더 돌리고 이런 거는 사실 시간 낭비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고등수학을 대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실력 정석의 그 연습 문제 고난도까지도 어느 정도 실력 문제까지도 풀어내면 사실은 고등수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실력 정석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그 정도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배우면 좋겠다. 고1 들어가면 이제 뭐 내신 준비 막 하는데 그래도 고2, 3거는 언제쯤 그래도 이제 수 1, 2 방학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사실 할 시간이 없을 어렵잖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계속 풀고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자이스토리니 뭐 기타 등 네. 기출 문제집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석이라는 건 기출 문제집은 아니니까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개념서를 가지고 기출 문제로 돌려보면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공부하면 되는 아이들이라서 그걸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고 예를 수 상하까지 끝내놨다면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수원 할 수 있잖아요.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때 수원을 좀 끝내놓고 수 상밖에 못 끝낸 학생들은 여름 방학 때 수하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수 상을 실력 정석으로 3회독 이상 돌린 아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약간의 피드백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니 탓이 아니라 뇌 탓이야라는 그 뇌과학 책을 제가 오래전에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고민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게 결국 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과목인데 왜 그럴까? 그 다른 과목과 달리 우리가 수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뭐 결론을 뭐 짧게 왜 뇌를 보면 뭐 왜 수포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나요? 추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뇌가 인류가 해본 지가 별로 안 됐죠. 그게 억지로 지금 시키고 있긴 하지만 인류가 기본적으로 한 10만 년, 뭐 유발 하라리 교수에 의하면 한 3, 4만 년 정도부터 어떤 숫자와 문자 그리고 언어 이런 체계를 발달해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의 타겟은 대부분 구체적인 것이었지 네. 아주 추상적인 것에 대한 정보 처리는 사실은 인류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한 1000년, 1000년쯤 지나면 아마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인류가 그런 연습이 되면 뇌가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진화할 거고, 근데 지금은 그 진화 초기에 지금 이제 추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진화 초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이거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그 책에 좀 담았습니다. 네. 네.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개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 개념이 중요하다. 근데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개념은 모호한 개념이다. 결국은 사실 선생도 학생도 서로 그 개념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개념인지를 모르는데 네. 개념이 중요하다?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추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건 일종의 기술이고 마치 우리가 검도나 태권도를 배우는 것처럼 아주 많은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걸 마치 개념을 이해하면 누구나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큰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인류가 한 1000년, 만년쯤 지나서 그게 뇌 체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수학을 습득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몇몇 타고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수학을 개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류다. 현 상황에서는 오류다. 기술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와 잘하는 게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처럼 그 어떤 개념을 능숙하게 다루는 게 중요한 거지. 개념 하나를 던져주고 이제 이해됐지? 끝.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수포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조만간 AI가 어마어마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 AI를 만든다는 건 그 언어가 수학이니까 그러면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미래 문명에 대해서 걱정한 거에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수학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미래 인류는 결국은 수학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위주로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그 인류가 수를 어떻게 깨닫고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산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교양서로서 초등학교 한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성인까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몇만 년 전에 인류가 수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부터 어떻게 해서 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걸 숫자까지 만들어서 지금이 오게 되었는지에 대장정이 쓰여 있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사실은 저는 이 책이 타겟이었어요. 부모님이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만약에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그 자녀분하고 같이 그 뭐 덧셈 뺄셈부터 뭐 분수, 소수 이런 개념들을 같이 공부하실 때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학생이 고학년이 되면 이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한번 그 던져주시고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부모님께서 꼭 한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뭐 요런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 채널의 주 구독자, 그러니까 주로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40, 5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한 70% 정도가 되는데 그러시군요. 대부분 아마 그 해당하는 아. 층일 것 같아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사실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아직 다는 못 읽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네.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부모님들이 문제죠. 잘못 가르치면 나중에 수포자가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 80%의 대부분이죠.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아이들이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자기 스스로 셀프 피드백이 될 정도로 이게 기술적인 연습이 되는 학생들은 사실은 수포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피드백이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수포자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피드백을 철저히 받으면서 올라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단히 추상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풀고도 본인이 이게 맞게 가는지를 많이 물어보고, 이 물어보는 횟수가 학년이 높아지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모든 단계를 물어보려고 들어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 나쁜 게 아닌데, 네네. 기본적으로 어릴 때 강하게 피드백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자기 풀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확신이 없어지는데, 이게 크게 경계가 됩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이제 한번 설명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거의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이런 분포를 띄어요. 정규 분포라고 하는 이 분포를 띄고 네. 이쪽이 이제 평균이 되고, 네. 이쪽이 이제 뭐 1등급이 되고, 네. 이쪽이 9등급이라는 게 되겠죠. 네. 이제 박사님께서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네네. 다른 네. 과목들은 보통 다른 그렇다. 그 예. 수학은 어떻게 될까요? 수학은 뒤쪽으로 쏠려. 쌍봉이 됩니다. 쌍봉.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세계일보에서 실제로 조사, 지금 찾아보시면 세계일보에 기사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네. 이게 곧 수능 점수 때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목과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수능은, 우리가 수학 과목은 등급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등급으로 평가한다는 건 이런 정규 분포를 전제로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쌍봉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이 등급으로 평가할까요? 그래서 네. 이 중간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대부분 초등학교까지는 이런 정규 분포를 띄어요. 네네. 중학교 때 되면 이쪽이 살짝 파여요, 이렇게. 결국은 단계를 보면, 고등학교 가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 2, 3단계로 가서 네.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본인이 이 단계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분포가 이렇게 쌍봉이 되고, 수포자들의 그룹과 수포자가 아닌 그룹으로 나눠져서 전혀 5등급, 4등급, 5등급 사실은 이 이하의 그룹들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찍은 거 몇 개 더 맞으면 5, 6등급이 되는 거고, 네. 찍은 게 틀리면 이제 8, 9등급으로 떨어지는 이런 단계라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수포자와 수포자가 아닌 두 그룹이 경쟁하는 이 분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수포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네. 결국은 이 학생들은 오랫동안 피드백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제가 1, 2등급하고 5, 6등급 두 그룹을 동시에 이제 다른 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사실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서 풀게 해요, 칠판에서.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음. 근데 기본적으로 수식 하나를 제대로 못 써요. 5, 6등급 아이들은 자기가 수식을 쓸 줄을 몰라요. 그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선 이렇게 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과장돼서 말하면 덧셈 뺄셈조차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했던 거냐? 칠판에 누가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이제 베껴 써서 외우는 거죠. 평생 그 공부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을 스스로 세워보고, 그렇죠. 처음 보는 문제를. 네, 문제를.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가르쳐준 문제를 본인이 이렇게 베껴서 외워 쓰는 거는 그럭저럭 했는데, 자기가 이제 쌤 몰라요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그렇군요. 이거 다시 이렇게 풀어보고, 또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꾸로 하는 거죠. 뭐 해답도 그렇게 써 있고 또. 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몰라 그러면 괜찮아, 그냥 나가서 해봐. 뭘 하나 처음에 이제 뭘 하냐? 괜찮아, 아무거나도 써봐.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오케이, 요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걸 잡아주면서 이제 결론을 내면 아이가 이제 뿌듯해하죠. 힘들지만 뿌듯해하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건 둘째치더라도 두려움이 좀 사라지죠. 네. 이전에 그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거꾸로 추적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이쪽 그룹에 있을 리가 없는데 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늘 어떤 판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늘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한 단원에서 보통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3개 정도입니다. 이건 인류가 이제 그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단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한 3개 정도인데 유형은 한 20, 30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학생들이 학습하냐면 유형 각각을 다 새로운 걸로 보고 다 공부를 해요. 그럼 개념 공부를 왜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학생, 특히 중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개념 3개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유형은 이 개념 중에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개념이 있으면 어느 개념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해봐라. 어떤 문제는 1, 2, 3번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네. 1번이 안 되면 2번 해보고 2번이 안 되면 3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 오케이 네가 1번으로 잘했는데 2번으로도 한번 해볼래? 오케이 네가 지금 1번으로 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2번을 한번 해보면 어때? 네. 2번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니? 뭐 이런 정도만 피드백을 던져줘도 학생들이 그 문제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 작업이 초, 중 때 강하게 이 학생들한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셀프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재능이 있는 애들은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하죠. 자기 스스로 분석하고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풀 수 있는데 내가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또 해답지를 보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고 아 오케이 저렇게도 풀 수 있는 거였네. 그리고 자기 걸 받아들이고 발전을 하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런 아이들은. 그런데 그렇지 뭐 스스로 피드백을 못하는 학생들은 사실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피드백을 아무 피드백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이 흐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0년이 흐른 거죠. 네. 안 되죠. 스스로 피드백이 안 되죠. 통상적인 공교육이나 아니면 뭐 학원을 간다 해도 보통의 학원에서는 어려워 보이는데 보통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뭐 학교에는 이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앉아 있고 뭐 학원도 소수라고 해도 뭐 한 10명 단위 막 이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학원의 욕심이긴 한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과외 쪽도 있을 수 있겠고, 아예 1대1로? 하나는 예. 1대1이나 뭐 1대1이나 과외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최근에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추세가 바뀐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뭐 6, 7명 되는 것도 좀 많고, 보통 3, 4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결국은 이제 수학을 오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피드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결국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한 이 시스템으로 학원을 바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약간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강 우리 현우진 선생 같은 경우에 세계 1등이죠. 가장 잘 가르치고 저는 현우진 선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 가르치거든요. 그걸 들으면 다 될 것 같은. 될 것 같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현우진 선생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너무 이해를 잘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들으면 박사님 말씀대로 되게 쉽다 수학이. 근데 쉬운 게 아니죠.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수업 자체는 수업을 들을 땐 시원한데 네. 남는 건 없다. 그러니까 재능의 차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수업일수록 재능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고 그 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의 사이즈에 따라서 효과가 너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피드백이 강화되는 예를 들어서 1대2, 1대5, 뭐 최대 1대5 요 정도 선에서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그걸 넘어가는 학원에서는 다시 피드백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은 사실은 뭐가 옳은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양쪽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린 나이에 내가 하는 방법이 이게 완벽하고 이게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결국 누가 고쳐야 되냐면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고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저런 방법도 있을 수 틀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네네. 그렇게 성공했을 테니까. 그 케이스에서. 근데 아주 작은 아이디어나 참고사항일 뿐이지 네. 절대로 누가 말하든 그 세상에 현우진이든 한석원 선생이 말하든 그 부분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일부를 차용하고 일부는 버리고 효과적으로 자기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건 꼭 해라. 그러니까 누가 말하든 뭔가 좋을 것 같으면 한번 트라이해보고 이거 나한테는 안 맞는데 그럼 빨리 또 다른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받아들여서 또 트라이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또 존경하는 세스 고딘이라고 유명한 경영학자인데요. 이 세스 고딘의 더 프랙티스라는 그 출간돼 나온 책입니다. 번역서가 있는 책인데요. 더 프랙티스라는 책을 보면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류라는 건 자기의 방식을 계속 개선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반의 애들은 어떤 수영을 배우면 죽을 때까지 그 방법으로 수영한다는 거예요. 많이 연습하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류나 초인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손동작 하나, 발동작 하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늘 코치랑 얘기하고 주변 더 좋은 그 선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넌 어떻게 하니? 정보를 교류해서 아주 작은 동작 하나하나도 계속 변형해 가면서 그 0.1초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도 또 학부모님들도 이 아이가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만큼 자기가 공부는 좀 열심히 이 대상은 누구냐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데 네.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은 학생 대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학생들이 가장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네. 아예 안 하는 학생들은 좀 동기부여해서 이제 하게 하는 부분이 일단 있다면 또 다른 또 많은 그룹 애들은 나름대로 막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네.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특히 수학은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좋은 방법이 있나 없나 막 찾아보는데 오케이 찾아보는 건 좋은데 누구의 말이라도 100% 신뢰하지 말아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멘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재능, 인내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그릿 뭔가 어려운 걸 나왔을 때 그거를 막 도전하려는 어떤 의욕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 이퀄라이징처럼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이퀄라이징을 찾아가는 여정을 좀 해보시라.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많으니까 유튜브만 당장 봐도 수백 명이 그런 좋은 얘기 네. 해주는데 일방적으로 따라하지는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시라.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한테 맞는 딱 맞는 방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아주 급격하게 성적이 오른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수학학습법에 대한 것도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건 역시도 제 생각이고 네. 이거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되고 네. 그냥 이렇게 네. 하면 좀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학원에 갔다가 정말 와 대박 대박일 잘하는 수 있죠. 잘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경영학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오마이 게니치라고 일본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딱 세 가지밖에 없다.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네. 일하는 시간대를 바꿔라. 네. 장소를 바꿔라.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그 학원이라는 것도 장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또 기가 막힌 또 궁합이 맞는 그런 선생이나 우연이네요, 근데 그게. 그렇죠. 우연이네요. 그래서 네. 여하튼 네. 뭔가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안 되고 있을 때 뭔가를 바꿔야 한다면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방법을 계속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듣고 트라이 해보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시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피드백을 아주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최근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해외 그 주재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조만간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제 배울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어디든. 해외 주재원 자녀들하고 연결이 돼서 네. 그 자녀들을 저희 온라인 저희 시스템 저희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벌써 꽤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처음에 하고 네.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인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약간 할 수 그런-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 솔루션이 몇 개 있죠. 앱이 몇 개 있죠. 네. 뭐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뭐 말씀- 썰태빈이 뭐 콴다 과외니 네네. 몇 개가 있는데 네네. 이들은 사실 대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고 강사진이- 1대1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 서비스라는 건 사실은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대학생들 뭐 서울대 뭐 저는 서울대 나왔지만 서울대 대학생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 운이죠, 운이죠. 그거 네. 그죠. 근데 복불복이고 네. 완전히 운이죠. 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설택 강사거든요. 근데 교육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등록만 하고 그냥. 처음에 무슨 아주 쉬운 문제 한 20개인가 그 풀고 이제 합격하면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보내주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 학생 그 선생으로서 이 온라인 특히 이건 온라인 교육이잖아요. 예.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 예. 교육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고 학생들이 얼굴로 오프에서 볼 때는 아이들의 표정과 동작을 보고 다 알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서로 얼굴을 못 보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이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그렇죠. 네. 사소한 동작 하나를 리딩해야 돼. 읽어내서 이제 그 아이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전혀 없다. 판다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온라인 과외하는 대부분의 솔루션 앱들이 네. 오프라인 과외를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에 그렇죠. 불과하지. 네.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그냥 복불복이다. 네, 그러니까 네. 좋은 선생 걸리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좀 경력이 오랫동안 쌓인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취직을 그렇죠.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가장 잘할 때쯤 되면 사라지는. 그러니까 그들 제가 그 회사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노하우나 중요한 자원이 몇 년마다 교체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전략적으로는 사실은 경제 우위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대치동에서 10년 이상 그 오프라인 그 교습 경력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네. 이 교육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짜리 코스로 좀 제가 짜고 있어요. 그 선생님을 교육하는 거죠. 거를? 매주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모셔서 어. 한 2-3시간씩 워크숍 같이 워크숍처럼 계속 네. 이제 그 연구한 것들 기존의 선생님들하고 데이터 받은 걸 제가 분석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3개월 지금 제가 이제 목표는 6개월인데 그 매주 해서 그렇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고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하고 공감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인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서비스 마인드도 좀 새로 시켜야 네. 되고 그러니까 네.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에 특화된 지금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그걸 인지하는지도 계속 보고 있고 아이들이 좀 딴짓하고 있는 선생님이 인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뮬레이션도 계속 그 프로는 제가 짜고 있어요. 제가 짜고 있는데 직접 짜고 있고 사실은 10년 이상 정도의 대치동 수준에서의 그런 정도 강사님이 1대1로 실시간으로 한다면 이게 그래서 1대1이 아닌 거죠. 봤어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그 경제적으로 이게 그래서 불가능한 1대3, 1대4, 그런 경우. 1대5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1대1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돈을 줄 수 있다면. 근데 이제 너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1대3, 그러니까 아예 화면창도 보통 그러니까 6개를 띄워놔서 최대 선생님 놓고 5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개인창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사실 뭐 이 정도 선생이 그게 어렵진 않을 텐데 네. 돈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그 사람이 1대1로 뭐 예.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적어도 한 타임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를 받으려면 네네네. 적어도 3명 이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거죠. 다른 시스템하고는 다른 게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럽기도 한 거고 이 선생님들의 이 온라인 상에서의 이 진짜 익숙함이 있어야 돼요.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하나 다 5명이라면 전 사실은 제가 전 사실 한
한 10명도 가능할 거긴 해요. 오랫동안 그렇게 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근데 일반적인 선생님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 그렇게 한 5명 정도를 띄워놓고 이제 이해시키고 계속 피드백을 이제 번갈아서, 왜냐면 계속 이 아이만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설명하고 문제 풀 때는 각각 푸는 거를 한 명 한 명씩 띄워놓고 이제 피드백 해주고 하는 것들이 네. 좀 훈련이 필요하다. 대신에 최고 수준의 선생님들이다 이 선생님들. 저희가 다 검증하고 저희는 뭐 저도 시험 봤지만 선생님 다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뭐 목동에 있는 그 길벗 아카데미처럼 좀 저희도 뭐 그렇게까지 매달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계속 선생님들도 자기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학생들한테도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런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실력자한테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그렇죠. 뭐 지방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뭐 방학에 대치동 몇 주라도 오고 싶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이미 그 대치동에서도 최고 선생님들인데 원래.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평일에도 맞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자기 집에서 배운다. 굉장히 기획이 좋네요. 결국은 첫째, 피드백이 중요하다. 둘째, 나만의 학습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셋째, 공부의 시기가 있다. 넷째, 이런 걸 고민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만한 어떤 솔루션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저이다. 마치겠습니다.